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가 9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까지 총 수입은 540조 8천억 원, 총 지출은 584조 8천억 원으로 44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여기에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 수지는 86조 1천억 원의 적자였습니다. 중앙정부 채무는 10월 말 기준으로 1275조 3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2047년까지 700조 원 이상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방안도 준비 중입니다. 대규모 공장 가동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 인프라 확충과 주 52시간 규제 완화가 빠져 아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탈리아 제약사인 코스모 파마슈티컬스는 최근 개발한 남성 탈모 신약이 임상 3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30년 만에 탈모 치료 신약이 나오는 셈인데 국내 판권은 현대약품이 갖고 있습니다. 중국 난징대와 호주 시드니대 공동연구팀도 탈모 치료제 미녹시딜의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첨단 전략 산업에 150조 원을 지원할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키고 오늘 첫 번째 전략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전략위원회는 이혁원 금융위원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산업계에선 이승준 TEO 이사,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 염성호 거리에너지 서울 대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직접 투자로 15조 원, 간접 투자로 35조 원, 인프라 투융자로 50조 원, 초저리 대출로 50조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G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미래 성장 엔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 지원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어떤 프로젝트를 누가 어떻게 발굴해서 얼마를 투자할지에 달려있죠. 일반 국민들도 참여를 유도한다는데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의례적으로 나오는 정책적 펀드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병호 화신사이버대대학교 특임교수, 황세원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국민성장펀드 정부가 이제 예고를 했죠. 뭔가 이게 새로운 산업, 반도체, AI, 로봇 등에 무려 150조 원을 앞으로 5년간 투자한다는 계획인데 큰 얼개만 나왔습니다. 교수님 이 돈 어떻게 어느 산업에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요, 이게? 예, 이게 국민성장펀드라고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어떤 정부의 경제 분야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네. 향후 5년간 첨단 전략 산업과 관련돼서 네. 관련된 기업들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150조 원 규모입니다. 150조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볼때 펀드란 거는 펀딩이 가장 어려운 건데. 자금 조달. 예, 75조 원, 절반이 75조 원을 산업은행이 리딩해서 조달한다고 하고 산업은행? 반은 민간이 조달한다고 하니까 네. 산업은행과 국채은행으로서 아마 조달이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네. 오늘 펀드의 출범식도 열리고 이렇게 회의가 열렸던 모양입니다. 오늘 전략위원회 첫 번째가 열린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미사 요구는 참 많이 이렇게 붙여놨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뉴딜 펀드라는 것도 있고 네.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 성장 펀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펀드 같은 이렇게 다 정책 펀드입니다. 예. 근데 차이점이라면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국민성장 펀드는 네. 규모가 훨씬 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주식시장하고도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예. 그래서 앞으로 향후 투자 이슈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이슈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어떤 프로젝트에 이 자금이 투자되는 게 결정될 때, 야 그게 어느 기업이냐, 어떤 프로젝트냐 이런 데 이제 관심이 쏠린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예.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해질지 오늘 이제 첫 번째 전략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아직 이제 구체적인 방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러면 자 150조 원 펀드 조성이 됐는데
이 150조 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박 교수님, 우선 150조 원의 조달, 뭐 5년간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조달하는 겁니까? 150조 원을? 그 이제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펀드란 거는 펀딩이 가장 중요한 건데, 펀딩. 예, 절반은 이제 그 산업은행이 주관해서 한다고 합니다. 산업은행, 75조 원은. 근데 이제 산업은행 입장에서 보자고요. 예. 산업은행도 그렇다고 75조 원을 미리 이제 쟁여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산업은행이 아무리 국채은행이고 하지만 네. 이 75조 원을 산업은행이 주된 그 어떤 이게 자금 조달의 그 방법은 상금채라는 특수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아, 채권. 예, 네. 이거 좀 문제점이 있는 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지만 항상 모든 그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 산업은행이 상금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 이 상금채는 국고채보다는 금리 스프레드가 좀 더 있고 예. 회사채보다는 이제 낮은 이런 규모가 있는데 많이 조달하다 보면 아무래도 금리를 좀 더 올릴 수밖에 없고요. 예. 그렇다 그러면 상금채가 많이 시장에 나오면 회사채가 이렇게 좀 이렇게 깔리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일반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해야 예. 되는데 그게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많이 얘기인가요? 받을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민간한테 75조 원을 조달하게 한다 그러는데 예. 이 대충 보면 이제 뭐 시중에 있는 대형 은행들이나 뭐 공적 연기업들이 이제 이 자금을 많이 넣을 거고요. 예. 물론 개인들도 넣겠죠. 개인들도. 예. 그렇지만 이런 금융기관들이나 이렇게 공적 연기업이 이 국민성장펀드에 돈을 넣게 되면 이쪽 돈들이 딴 데 갈 것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아, 결국은 다른 데에서는 자금 경색이 좀 생길 수도 있는 예.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자금이 지금 75조는 산업은행에서 뭐 기금 형태로, 나머지 75는 민간이어서 민간이라고 하는 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금융 지주 회사들이 뭐 한 10조 원씩 내겠다고 이미 손을 들은 것 같아요. 예. 거기에다가 국민연금도 하게 되면 그 돈이 뭐 노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갈 돈이 줄 수 있다. 그리고 채권 발행은 금리가 오를 수 있다. 이런 걱정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황세원 의원님, 이 개인도 이제 투자할 수 있게 한다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개인이 투자한다는 얘기는 개인은 투자해서 이 펀드에 돈을 대서 수익을 좀 내야 될 텐데 개인들은 어떻게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이 펀드에? 네,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들의 참여가 이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들도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예. 다만 처음부터 개인들의 참여를 바로 허용을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일단은 펀드를 먼저 돌려보고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펀드가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든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개인들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허용이 되는 방향성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예. 만약에 여기서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요. 손실이 나면 그러면 이 이제 성장에 기여하는 그런 펀드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명분은 있습니다만 또 예. 손실이 나는 건 싫으시단 말이에요. 예. 그랬을 때 손실을 누가 일차적으로 떠안을 거냐. 어. 당연히 이제 정부가 출연한 기금이 먼저 그 손실을 떠안게 된다. 정부 기금으로. 예, 정부 기금이 먼저 손실을 떠안고 그리고 이 기금들이 쉽게 말하면 손실을 다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야 그때 이제 개인들의 참여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손실이 그쪽으로도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 지분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선순위라고 말을 하는 선순위이기 때문에 그 후순위에 정부 지분들이 후순위에 먼저 깔리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손실을 순차적으로 흡수를 하고 정부 부분에서 위험을 먼저 떠안고. 위험을 먼저 떠안고 그리고 여기서 충분히 손실이 흡수되지 않는 경우 물론 그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했을 때 손실로 연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조금 제한적인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산업을 지원하는 건 지금 워낙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니까 국민들도 참여하고 싶지만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보장돼야 되거든요. 지금 뭐 수익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까 이제 정부가 떠안는다고 했는데 위험을 정부가 먼저 떠안는 구조에서 뭐 어느 정도까지 떠안느냐, 정부가 재정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게 감당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할 것 같고 민간은 그러면 내가 여기 투자해서 수익을 뭐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거는 도대체 예상하기가 좀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 펀드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예. 투자처를 정해놓고 펀딩하는 이렇게 그걸 타겟 펀드라 그럽니다. 그 지금 이제 국민성장 펀드 같은 경우는 타겟 펀드가 아니고 예. 펀딩물부터 먼저 해놓고 투자처를 찾는
그 블라인드 펀드입니다. 블라인드 그 펀드. 블라인드 펀드 같은 경우는 투자가 어디에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수익률이라든지 안정성 같은 것들을 미리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예. 근데 힘드는데 이 국민성장 펀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네. 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한다고 해서 우리 연구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후순위처로 들어가고 선순위로 들어가잖아요. 예. 손실 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이게 손실이 난다고 해가지고 이걸 또 보전해 주는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 투자 문화에는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의 많은 펀드들은 네. 그런 투자 손실 보전하는 게 없어요. 예. 손실이 싫으면 예금을 하는 거고 내가 리스크를 지고 돈을 좀 더 벌려고 그러면 펀드에 더 펀드에 투자하는 들어가는 건데 거고. 정부 정책 펀드라고 손실 보전해 주면 지금 나중 시장에 많이 깔려 있는 펀드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사업자의 개인 신용으로만 개인으로만 어떤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정도 그 사람들이 후순위인 거죠. 근데 정부의 막대한 자금이 예컨대 한 40~50% 정도가 후순위로 들어가 준다. 그러면 연구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하지만 이 또한 투자 문화 정책이 안 좋고요. 또 정부에서는 분명히 또 이게 또 손실을 우려해서 하다 보면 대기업 중심으로 대기업이 하는 프로젝트에 주로 돈을 투자한다 그러면 대기업. 이 또한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펀드라는 거는 이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책임 있는 분들이 이제 출마변 내지는 어떤 투자 계획에서 반영이 되겠지만 예. 수익성을 추구한다 그러면 추구하고 안정을 추구한다 그러면 이렇게 대기업이라든가 이렇게 안전한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뭐 사실은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첨단 산업의 어떤 그 리스크를 안더라도 우리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하는 예. 그 본인의 취지 또 끝날 수도 있거든요. 예.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네요. 필요한데 이 첨단 전략 산업을 지원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펀드로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냐 뭐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이제 정부가 주도한다 그리고 정부 재정이 지원된다 그래서 정책성 펀드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시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역대 정책성 펀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었고 실제 펀드의 성과는 어땠습니까? 근데 이전에도 중소기업이라든지 그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정책 그리고 이제 소위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그런 예. 이제 정책적 펀드 또는 그린 펀드와 같은 그런 이제 정책적 펀드들이 역대 정권마다 한 번씩 시도되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런 정책성 펀드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성과가 유지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초반부에는 여기에 대한 이제 시장의 관심도도 높고 이러면서 초반부에는 그래도 꽤 괜찮은 성적들을 보이는 그런 펀드들이 많이 다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느냐, 지속 가능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져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처음에는 많은 관심을 받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시장의 관심에서 조금 이제 멀어져 버리는 뭐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펀드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말씀드릴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 펀드를 어떠한 방식으로 설계를 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산업에 투입을 하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대규모 자금을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성과는 사실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사실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속 가능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정책 펀드라고 하더라도 네. 그 미래의 성적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이게 정권별로 나온 정책 펀드가 보통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렇게 상당히 관심을 받다가 조금 흐지부지 된다? 이런 이제 평가,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러면 이번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성장펀드는 운영 방식이라든지 구성, 뭐 투자심의위원회나 여러 가지 구성 면에서 볼 때 과거 펀드와 어떻게 차별화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지금 오늘 발표된 전략위원회 자료를 본다면. 이렇게 발표된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보면 150조 중에서 한 15조는 직접 투자하고 35조 원은 간접 투자하겠다. 간접 투자. 예, 50조 원은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통신망 관련돼서 인프라 투자하겠다. 네. 그리고 50조 정도는 뭐 이렇게 저리 초저금리로 대출. 대출해주고 저기 뭐 예. 지급 보조 이런 걸 해주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좀 앞으로 딜레마가 생길 수가 있는 게 딜레마. 첨단 산업에 투자한다고 했어요. 예. 그 첨단 산업이라고 그러고 예를 든 게 뭐냐면 AI, 그 반도체, 모빌리티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 규모별로도 되게 분야별로도 대략은 정했더라고요. 정해졌죠. 반도체, 예. 2차 전지 얼마, 뭐 수소 연료 전지. 예. 네. 저는 이 용어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면 뭐
이번 세대, 차세대 내지는 이번 세대에 예. 주요 뭐 전략 산업이라든가 주도 산업이라고 표현을 하면 맞지. 예. 이걸 첨단 산업이라고 그러면 예. AI 지금 개인들도 저 같은 사람도 다 AI 활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 AI도 보면 정말 첨단 분야가 있고 아. 지금 이제 커머셜화돼 가지고 일반적인 분야가 있고 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예. 이걸 그냥 막연하게 첨단 산업이라서 듣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네. 이게 좀 굉장히 주관적이고 모호합니다. 첨단이라는 표현 말 예. 자체가. 반도체 지금 예. 우리 반도체 몇십 년 동안 지금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비즈니스 잘하고 있는 분야예요. 네. 이 안에서도 어떤 분야에 투자할 것이냐. 이거 사실은 뭐 첨단 산업이라고 방향을 잡아놓고 금액도 정해놨지만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투자하는 그 디테일마다 디테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케이스로. 논란과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예. 제가 이제 한 가지 그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우리 저희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역대 그 뭐 녹색 성장 펀드니 많은 정책 펀드하고는 좀 다른 점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도 주식시장을 좀 잘 이해하는 분이시고 이 또 규모가 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묶여 있는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좀 옮기는 그런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그런 펀드로서 좀 이렇게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기왕에 이제 펀드가 출범을 하니까 모두가 성공을 기대하는데 과연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투자 대상을 고르느냐, 그 절차, 누가 고르느냐에서 이게 투자심의위원회가 있고 기금운용심의회가 있고 뭐 전략위원회가 있는데 성격이 어떻게 어디서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 누가 프로젝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일단 투자심의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투자심의위원회? 네, 투자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는 이제 개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이제 주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기금운용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기금의 운용 상태라든지 전체적인 방향성 이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투자 프로젝트 건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여기에 자금을 투입하느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예. 투자심의위원회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투자 안건들을 이제 검토를 하게 될 텐데 네. 일단 그 투자 계획들이 이제 업종별로 어느 정도는 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체적으로 뭐 직접 투자는 어느 정도 할 것이다, 간접 투자는 어느 정도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계략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냥 이런 숫자들이 그냥 선택된 거는 아니거든요. 시장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의 투자 수요들이 있느냐 내지는 투자가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에 사전 좀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사전 조사들이 지금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러면 반도체에서 또는 AI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더 필요할 테니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정책 펀드가 최소 이 정도의 투자를 담당을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은 대체로 다 이런 기본적인 과정을 거친 숫자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심의위원회에 다양한 그런 이제 투자 건들 프로젝트들이 올라가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될 것인가는 어느 정도는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네, 투자심의위원회 이제 기금운용심의회가 있는데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아주 투자 프로젝트를 정한 다음에 위로 올라갈 텐데 그 위에 있는 게 전략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아마 자문기구 형태로 뭔가 큰 방향을 정하는 것 같아요. 그 공동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이용원 위원장이 맡고 민간에서는 서정대 셀트리온 회장 그리고 박현주 미래셋그룹 회장인데 이거에 대해서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라고 기업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그 포럼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두 사람 전략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이 주장의 근거, 정말 적절하지 못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좀 있습니까? 기업 거버넌스 포럼 그 이남우 회장의 주장에 일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제 펀드의 독립성과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부적절한지는 운영하면서 사실은 판단할 문제긴 한데 예. 이게 공동위원장으로 이제 그 선임하신 그 미래에셋의 박연주 회장, 셀트리온의 서정 회장 이 두 분은 정말 워낙 유명한 분들이죠. 창업에서 이렇게 이걸 일구신 분인데. 예. 이분들은 사실은 지금 각자 자기가 창업하신 그룹에서도 회사의 비즈니스에서도 뒷방의 뭐 나이나 뭐 또는 후계 구조의 문제 때문에 뒷방의 상황과 같이 경영에 직접 일발부하지 않고 큰 방향만 정하시는 분들인데 네. 이러면 이분들이
뭐 사실 이 펀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뭐 홍보대사 역할을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분들을 선임하신 거 아닌가. 또 이분들도 사실은 뭐 좋아서 하시는 건지도 확인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이런 인선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약간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고요. 네.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뭐 좋은 어드바이저는 해주시겠죠. 근데 이제 실제는 이분들은 아무리 전략 방향을 잡아도 투자라는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말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케이스에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거기서 사실은 실무적이고 정말로 합리적인 그런 판단이 더 중요할 거로 좀 보여집니다. 이 투자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로 아무래도 구성되는 거죠? 네네, 정부 맞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네네, 민간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이 들어가게 되는지는 이게 이제 투자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명단이 외부로 공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네, 공개되지는 않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업계에서 충분히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을 받으시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펀드 오늘 전략위원회에서 큰 방향을 정하고 이제 자금을 조성해서 투자를 할 텐데 아무래도 국민성장펀드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주장한 펀드니까 뭔가 1호 투자 대상이 주목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정해진 게 없는데 1호가 뭐가 될 거라는 이런 소문들이 벌써 많이 돌고 있는데 혹시 어떤 기업들이나 어떤 프로젝트가 좀 거론되고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뭐 SK 하이닉스 용인의 어떤 반도체 클러스터일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SK 하이닉스. 예, 어떤 분들은 전남 신안에 뭐 우이도라고 있습니다. 그게 그 근처에 해상 풍력 발전이 1호 투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기업 도시 솔라시도. 예. 네. 그다음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게 이제 예. 그 1호라고 하는데 확정된 바가 없다 그러니 예. 저는 사실은 뭐가 결정될지는 저도 예측할 수는 없는데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상징성을 줘가지고 그냥 이슈가 많이 될 건데 어. 뭘 정하든 간에 예. 특혜 시비 내지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해관계의 열매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오해와 함께 그 이슈가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투자에 대한 어떤 투명성 내지는 이때 명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1호 투자 대상이 어떤 게 될 건지 근데 그 1호 대상이 한번 삐걱되면 전체 펀드 가는 길에 있어서 굉장히 자갈밭이 되니까 그 1호 그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데 아마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징적인 1호 프로젝트에 잠깐 SK 하이닉스도 될 수도 있고 아까 기업도시 솔라시도의 뭐 풍력 관련 뭐 국가 데이터 센터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실제로 뭔가 이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금융자본, 산업자본 뭐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데 이 부분을 해소해야만 이 펀드가 들어갈 수 있나요? 지금 그런 얘기들이 좀 오가고 있는 거죠. 네네, 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어떤 분야에서 가장 먼저 시도가 될 것이냐,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 이 지금 이제 업종별로 그 자금들이 배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지금 투여되고 있는 영역은 AI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I가 다 포함해서 네, AI가 지금 가장 많은 30조네요. 네, 30조라는 가장 많은 자금들이 여기에 이제 투여가 될 텐데 그러면 1호 펀드는 내지는 1호 프로젝트는 아무래도 이 국민성장 펀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징성을 감안을 했을 때 향후 가장 중요한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AI와 관련된 부분에서 1호 프로젝트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AI는 올해도 굉장히 우리 경제에 중요한 화두였지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계속 지속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AI 쪽에서 1호 프로젝트가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금융과 관련된 측면들을 많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사실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또는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뭐 이럴 때 자금만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관련된 산업 정책의 변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라든지 또는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완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자금을 투입했을 때 그 투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금융정책 차원에서만 이런 국민성장펀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민성장펀드가 실질적으로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산업정책을 조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근데 기왕에 이제 첫 발을 뗐으니까 출범을 했으니까 이게 펀드가 성공을 해야 될 텐데 성공의 조건들 저희가 이제 토론을 하면서 조금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 과연 어떤 게 필요한지 반드시 펀드 성공을 위해서 갖춰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개인들의 경우에 아까 펀드에 가면 손실이 나지 않아야 될 텐데 이 세금 문제도 좀 거론이 될 것 같아요. 뭔가 세제 혜택이 조금 필요하다. 정부도 그런 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강구될 수 있을까? 검토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보면 펀드는 성공을 한다는 그 성공의 그 어떤 정의 자체부터 먼저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이 뭐냐? 예, 성공이 네. 뭐냐? 이 성공이 그냥 우리 단순한 시중에 있는 일반적인 펀드들처럼 수익률로 표시되는 게 성공의 그 어떤 척도인지 바로 밑에인지 예. 아니면 정말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산업 전체 우리나라의 뭐 GDP 성장이라든지 이런 쪽을 볼 것인지에 따라 갖고 이 방향이 달라집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정부가 이 표현을 보면 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걸로 돼 있어요. 산업도 육성해갖고 올리면서도 투자자들한테 수익을 얻게 하겠다. 예. 세상에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예. 펀드를 처음에 초기니까 말은 이렇게 하겠지만 정말 투자를 대상을 선정했을 때는 정말 이거는 어떤 산업 지원 쪽의 효과가 더 크다든지 아니면 이건 수익률을 우리가 확실히 내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사실은 아까 전에 펀드라는 건 제일 어려운 게 펀딩, 다시 조달하는 건데. 자금 조달. 예. 예. 만일에 배당 세대도 준다든지 하게 되면 훨씬 더 조달하기 쉬울 거예요. 배당, 사실 솔직히 세금 말하면 혜택. 150조가 아니라 예. 저 1000조도 뭐 상속 정액세 혜택을 준다 그러면 엄청나게 돈이 모일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국민성장 펀드 하나 만들어서 이 우리 대한민국이 꾸려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많은 펀드가 필요하고 민간에서도 펀드를 계속 조성하고 해가야 되는데 이게 정부의 정책 펀드 하나 나온다고 해가지고 배당 세제를 주고 하면 이 또한 또 다른 펀드와의 또 이게 형평성에 그러네요.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기왕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펀드가 이것 말고도 왜 모태 펀드도 여러 가지 펀드가 있잖아요. 그 많죠. 충돌할 가능성은 예. 없을까요? 그럼?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뭐 제 속마음을 말씀드리면 저는 정부가 이렇게 정책 펀드 같은 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펀드 같은 것도 시장에 좀 맡겨둬야 되는데. 시장에 맡기자. 예, 시장에 맡겨둬야 되는데 왜 정부가 나서 가지고 이렇게 뭐 150조라는 이런 펀드를 만든다는 거는 시장의 어떤 보면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하는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정부가 나서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라든가 벤처 같은 데는 정말로 시장에서 펀딩하기가 힘든 회사들이니까 그런 회사를 돕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중기부에서도 돈을 쓰고 있지만 예. 그런 자금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그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든지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누구나 다 아는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게 정부가 굳이 국민성장펀드라는 이름으로 150조를 모아야 되는 그 논리로는 타당하지가 않고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정부가 돈을 살림을 잘해서 150조가 어디 쌓여 있다. 이 돈을 쓰겠다. 뭐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근데 좀 없는 돈을 갖고 상금채 발행하고 조달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좀 이건 좀 괜히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나. 그렇지만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참 반갑겠지만 네.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는 토끼를 잡을 쉽지가 수가 있을 않다. 것인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딜레마다. 생각합니다. 예. 우리 황세훈 의원께는 어떻게 이 기왕에 150조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펀드를 만들어서 우리 전략 산업을 좀 키우겠다는데 반드시 이 목적 두 가지 다 달성할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성공을 위해서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할 거예요. 반드시 이건 꼭 필요하다. 이건 하면 안 된다고요. 네, 일단 조금 긴 호흡에서 접근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네, 일단 그 이전에 정책 펀드들이 이제 그 지속 가능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던 거는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펀드들에 대한 조달, 자금 조달 펀딩, 그다음에 그 펀드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일단 이런 이제 국민성장 펀드는 1, 2년 안에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방식으로 가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투자를 하다 보면 손실이 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를 집행을 했을 때 적정하게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투자 집행 과정에서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그 손실이 많은 경우 이거 손실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라.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투자 손실에 대한 만약에 투자 심사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별히 그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투자 손실은 어느 정도는 감내해 줄 수 있어야 이게 위험 투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투자 손실에 대한 위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 손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도 조금 갖춰주면 훨씬 더 장기적인 성과를 보기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죠. 예, 짧게 하나만 좀 우리 박병욱 씨께 물어보자면 이 전체 자금의 40%를 지역과 연계하게 돼 있더라고요. 지역 발전에 쏟겠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역 균형 발전에서 필요한 듯 하면서도 그렇게 투자 대상이 과연 정말 있을까? 40%나? 좀 궁금한 생각이 드네요.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은 이제 전기 어떤 수급에 의해서 어떤 한 군데 집중되는 것보다는 사용처에 따라 가지고 사실 분산되는 필요가 있기 전력. 때문에 이게 뭐 지역 분산이라는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이렇게 분산되는 게 필요합니다. 필요하긴 한데 이제 그게 어떻게 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면 다행이지만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그렇게 이렇게 특정한 지역에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투자 성공 요건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펀드라는 거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이 비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용. 예, 왜냐하면 이제 이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펀드 운용 수수료를 떼야 되는데 이게 아까 타겟 펀드는 딱 타겟 정해지고 난 다음에 펀딩 되니까 수수료가 이제 긴 짧은 기간만 부담만 되지만 이 브라인드 펀드는 펀드 결성된 기간 동안에 계속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예. 지금은 이 브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율도 얼마나 정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발표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제 이 운용 어떤 방식, 투명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숫자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비용 예산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좀 공개를 해서 밝혀야지만 이게 투명성이 있는 제대로 된 펀드가 될 것이다라고 네. 저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식으로 출범한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의 조건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병호 화신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